네, 안녕하십니까. 청풍기술학원의 멘토 김주용입니다. 오늘은 그 121회 토목시공기술사 4교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필댐의 안정조건을 설명하고 축조 단계별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요 필댐이라는 거, 요거의 이제 안정조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축조 단계별 시공시 유의사항 요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필댐이 필댐은 어떤 안정 조건을 해야지 되냐면은 요 원류, 필댐은 원류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라든지 사면 활동, 그 다음에 요 파이핑,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안정 조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댐은 이렇게 활동, 원류, 파이핑, 사면, 침투 후 치마, 지진에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요게 시공시 재료 다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개요를 썼고요. 그래서 필댐에 이제 종류해가지고 균일형, 존형, 표면차 수형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필댐의 안정 조건 해서 이제 활동에 대한 안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한 안정. 그래서 이 원료에 요 필댐은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요 원류시 완전히 요 쇄골을 일으키면서 붕괴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콘크리트 댐은 큰 문제가 없지만 콘크리트 댐은 원류를 해도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필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댐은 원료시 가장 취약하다. 요걸 좀 해서 요게 그래서 비상 여수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비상 여수로를 좀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여수로를 많이 설치를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여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내용이고, 만약에 이제 이 콘크리트 댐에서 이제 여수로에 대해서 만약에 나왔다 이러면은 이 캐비테이션 콘크리트 댐은 이제 여기가 만약에 미장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두들두들하다 이러면은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여기가 공동이 생기죠. 여기서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래서 이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진공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 그래서 이 콘크리트 때문에 여수로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 캐비테이션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필댐에서는 이 여수로가 없으면은 원류의 발생이 일어난다.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이 파이핑에 대한 안정이 있는데 이 파이핑은 만약에 이제 파이핑이 한 번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파이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점 이렇게 흙이 빠져나가면서 유로가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 흙이 이만큼 빠져나가니까 다음에는 이 물이 여기까지만 와서 쭉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흙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다시 여기 물이
쭉 빠져나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이게 파괴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댐에서의 파이핑은 상당히 그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가 짧아지고 이게 이제 뭐 두더지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데에 저기 구멍을 내지 않도록 이런 동식물에 대한 제거 조치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요거하고 연관돼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 파이핑을 방지를 하려면은 여기다가 차수제를 놓는 게 좋냐, 여기다 차수제를 놓는 게 좋냐. 그래서 파이핑은 이쪽 댐체 뒤쪽에다 놔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쪽에 놓는 것이 이 파이핑을 예방하는 거가 되는 거고, 앞쪽에다가 이 차수벽을 하게 되면은 양압력을 양압력을 방지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요게 아마 파이핑을 방지하는 역할, 요게 앞쪽으로 설치하는 게 아마 양압력을 방지하는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요런 내용까지 같이 연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마에 대한 안정, 지진에 대한 안정. 그래서 이제 요렇게 큰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저기 5번 항에 대해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안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줄 정도밖에 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번이 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좀 대제목이 요 맨 끝에 와 있으면 좀 이렇게 이 대제목이 끝줄에 와 있으면은 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런 말은 한두 줄씩 더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목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맨 첫째 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답안 작성하면서 이렇게 좀 넣으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한두 줄 정도는 더 늘렸을 수도 있고 줄였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 대제목은 조금 다음 칸으로 넘겨서 첫 번째 줄에 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을 하나 더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필댐은 콘크리트에 비해서 이제 지진에 더 안전하죠. 그래서 필댐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필댐하고 콘크리트 댐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필댐 같은 경우에는 이 접판이 넓거든요. 그죠? 이 접판이 넓다는 거는 지지력, 이게 힘이 분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이 웬만한 연약 지반이라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콘크리트 댐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무게가 있고 이게 작거든요. 그죠? 요게 작다 보니까는, 이 집안이 안반 집안이면 안반 집안에다가 시공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넓으니까는 아무래도 콘크리트 댐보다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유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댐은 어떤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필댐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댐의 축조별 설계 하중 및 침륜선 변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축제한 직후,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만수일 때 수위 급강하시.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모르셔더라도 우리 이쪽 사면이 이쪽 물이 있는 쪽이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하면은 이 수위가 급강할 때가 위험하고, 이쪽 바깥 사면은 이 물이 꽉 차 있을 적에 만수일 때가 위험하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여기 3번 항 요거
요런 내용들을 좀 같이 연관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조 단계별 유의사항 해가지고선 이제 유수전환이라든지 기초굴차, 그라우팅. 근데 그라우팅도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요 그림은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P, 압력, 그 다음에 이 주입량, 그리고 T, 이 시간의 관계에 뭐 PQT라든지 뭐 PTQ라든지 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 시간이 이렇게 있고 이게 정상적일 적에는 시간에 따라서 주입량이 거의 비슷하고 처음에 이제 압이 없다가 어느 시간 되면은 이제 압이 이렇게 해서 이게 주입이 끝나야지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Q고 이게 이게 밑이 Q고 이게 압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Q. 이게 정상적인데 만약에 이 주입량은 똑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푹 꺾어졌다. 이게 Q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푹 떨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우리가 그라우팅을 하는데 압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디 공동이 생겼다든지 활열 균열이 났다든지 해서 이 그라우팅이 확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디 공동이 생겨가지고 글로 이 그라우팅액이 쭉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파괴가 났다는 거거든요. 집안이. 또 반대로 주입량은 똑같은데 아니면은 이렇게 피가 쭉 올라갔다. 이럴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디가 막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압이 꽉 찬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이 압은 일정한데 이 주입량이 뭐 갑작스레 떨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디 막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이렇게 PQT가 정상적인 거는 요런 그래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래서 이 그라우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PQT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토 관리, 그래서 결론에는 이렇게 돼서 결론 부위에는 이제 세굴이라든지 파이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졌고요. 문제 2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측정과 균열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요 개요의 요 내용,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일반적이니까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균열 얘기가 나오면은 한번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은 그냥 될 것 같고 요런 내용이 말고 딴 얘기로 이렇게 이제 개요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열의 종류에는 이제 우리 소성 균열하고 이제 경화된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류를 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가지고서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이라든지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균열,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균열은 바로 이제 가장 큰 게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블리딩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더 빠를 경우에 이렇게 소성 수축 균열이 나죠. 그래서 이 소성 수축은 블리딩보다 증발 속도가 빠를 적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치마 균열 같은 경우에는 다 치마가 같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골재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시공되어 있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치마가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블리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꺾어지게 되는데 이런 인장
생기는데 이러면서 여기가 공동이 생기고 치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철근 밑에는 저도 이제 이 뭐 파괴한 이 철근을 절단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공동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철근을 많이 아주 촘촘하게 교각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횡철근하고 종철근에다가 또 사보강철근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철근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간격이 너무 적은데 이게 이제 골재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사이로 골재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분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철근 밑에서. 그러면 여기가 공동이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 철근 밑에는 이렇게 치마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예. 치마 균열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마 균열은 이제 나중에 탬핑이라고 해가지고선 두드려 가지고 이제 두드리는 것도 우리 그 미장손도 철제보다는 나무로 미장을 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요 이 치마 균열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치마 균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화된 콘크리트에서는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작용 뭐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조 수축이죠. 건조 수축의 개념은 이게 균열 이렇게 구속이 한쪽만 돼 있으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속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균열이 안 일어나지만 양쪽에서 잡고 있을 경우에는 균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건조 수축 균열이 대표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 조사하는 것은 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항목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열 측정 방법이 이제 초음파 원리. 그래서 초음파는 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 송신자에서 수신자 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균열이 있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못 가고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리를 해줘야 됩니다.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게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계산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딱 중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고선 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을 쓰실 적에 이런 말들, 측정 요령. 사실 이 사용 방법하고 측정 요령이 직접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여러분이 겁내할 필요가 없이 장비 제작자의 사양에 따름 뭐 아니면은 뭐 또 무슨 뭐 보관 요령 이러면 쉽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쉽게 해서 창고에 보관 뭐 아니면 직사광선이 피하는 곳에 보관 뭐 이런 식으로 정 안 되면은 요렇게라도 폐지수를 채울 수 있는 요렇게 장비 제작의 사양에 따름 이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안 사용해 봤으면 요런 말들을 조금 여러분이 조금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은 이렇게 폐지수라든지 이렇게 채우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관리 방안 이렇게 있고 이거 이제 참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런 그림 요 균열 표시 이런 게 이제 현장감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요런 것들이 간단하면서 또 현장감 있게 또 남들이 안 쓰는 남들한테 없는 그림들이 조금 이렇게 그려주면서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해야지만 이 채점자들이 또 이렇게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답안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런 현장감하고 또 남들이 잘 안 쓰는 내용 그렇다고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쓰는 내용들을 여러분 그 뭐 이 고득점을 맞으려 그러면은 고득점을 맞으려면 뭐 특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화를 한다는 얘기가 뭐 엉뚱한 얘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보면은 이 특화를 한다고 해서 자기 뭐
경험했던 거라든지 뭐 해가지고서 뭐 A를 물어봤는데 B에 대해서 엉뚱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특화라고 할 수가 없고, 이 A에 대해서 물어봤으면은 이 A를 압축을 해서, 여러분이 압축을 해서 이 A가 100이라는 이 양이 있다면은 이걸 압축을 꽉 해서 이 100을 70 정도로 압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자기가 특화된 얘기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론을 어떻게 분석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30% 정도에다가 딱 표현을 해서 이런 것이 특화한 거지, 엉뚱한 얘기 자기가 뭐 무슨 A를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 B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게 특화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오히려 이 채점자들이 이게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내용으로 지금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된 것을 얼마큼 압축하고 그 남은 공간을 자기가 다른 자기가 쓰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하고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터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크랙 게이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언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내용들을 좀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고요. 문제 3번. 하천 정비의 일환으로 무제부의 신설 제방을 축소하려고 한다.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뭐 개요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수를 좀 채우기 위해서 요 제방 단면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시공 단계별 해서 이제 작업 준비 사항이 있을 거고, 기초하고 이제 기초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조, 제방을 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좀 기억을 하실 게, 이런 제방을 축조하고 뭐 하다 보면은 여기 흙을 파가지고선 이 제방을 축조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굴착을 할 적에 이게 이 하류축에서 상류 쪽으로 가야지만은 물 흐름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조 저기 준설 방향은 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제방 축조하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겠죠. 이런 얘기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방 다짐은 OMC보다 약간 수면축으로 다진다는 거, 이게 투수 개수를 최소화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께서 이 다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 그림은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다짐도 하면은 이쪽이 이제 함수비고 이쪽에 건조 단위 중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OMC가 요 최적 함수비를 OM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OMC를 기준으로 해서 전당 강도, 우리 전당 강도는 뭐 토우는 C 플러스 시그마,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토우는 C 플러스 어떻게 보면 시그마 유효하중 탄젠트 파이의 개념이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흙은 뭐 압축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가 아예 없는 걸로 보고 오로지 전당 강도 하나만 있는데, 이게 점착력하고 유효하중에 관계되는 마찰각하고 연관되는, 유효하중과 마찰각에 연관되는 힘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사질토에서 뭐 액상화가 일어나는 거는 요 여기가 0이 되고, 이게
순수 사질토에서는 이 C값이 없고, 이 유효하중이라는 것은 전응력에서 이 간극수압을 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 액상화가 발생하면 이게 증가돼 가지고서 이게 0이 될 경우에는 이 C값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액상화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단 강도가 있는데, 이 전단 강도는 이 약간 OMC보다 이 건조 축에서 최대가 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을 더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질퍽질퍽 되면서 이제 전단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도로에서 다짐은, 도로는 전단 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약간 OMC보다 수변축에서, 아니 OMC보다 건조축에서 다짐을 하고, 투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OMC보다 약간 이 많은 측, 물이 더 많이 들어간 데에서 채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채소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채소가 되니까 이 OMC보다 하류 축에서 다진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요 얘기거든요. 요 물이 흐름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 구조물이라든지 날개벽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와류가 발생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 현장에서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 뒤쪽은 와류가 발생해서 새굴이 발생한다. 이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현장에서도 좀 나중에 우기 대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를 좀 적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문제 4번. 연약 집안에 이제 세성 말뚝 시공을 할 때 파괴 거동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것은 이제 보시면은 이 단일 말뚝의 개념으로 봤을 적엔 이게 이렇게 요 뒤에 ED 정도 되는 데서 여기 부분에서 팽창이 일어나서 이렇게 파괴가 형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연약 지반이 중간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지지층까지 꽉 돼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팽창 파괴가 일어난다. 여러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짧은 말뚝의 개념일 경우에는 이 표면에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짧은 말뚝인데 연약층까지, 이 선단층이 안 도달돼 있으면 관통이 되겠죠. 이게 치마가 돼가지고서 관입 파괴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무리말뚝의 개념으로서 이게 많이 성토 사면에서는 이게 저항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게 단일 말뚝의 개념이고, 이게 무리말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공 순서는 이제 요거 보시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성 말뚝은 이제 응력 분담 비례하고 복합 집안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이건 동발이 사용하지 않는, 이건 많이 나오는 문제고 119회 4교시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블록 가설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쭉 읽어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캔틸레버 공법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압출 공법이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FCM 방식은, 이건 이제 제가 조금 결론부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쓴 이유 중에 여러분한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이 평가하고 재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평가라는 얘기는 어떤 비교 대상이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쓰면 좋은데, FCM은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여 나가니까 이
불균형 모멘트 이거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 나가다 보니까는 단면 변화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 변화가 자유롭고 이게 이제 좀 경제적이다. FCM은 이 아이램은 이제 뒤에서 쭉쭉쭉 이 교대 뒤에서 이렇게 노즈가 있고 밀어내는 식인데 얘는 밀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원곡선이라든지 직선에서만 적용된다. MS 방식은 아까 이 그림에서도 봤듯이 이런 교대가 있으면은 여기 거푸집을 이동식 거푸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철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식 거푸집이 이 경관이 길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경관이면서 경관이 짧을 때 유리하다. 그리고 시공 속도는 빠르겠죠. 그 PSM 방식은 이건 공장에서 제작하니까는 유리하다. 근데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든다. 대블록 가설 공법은 이제 요즘 크레인이 대형이 되고 막 이러니까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 교대가 높다든지 계곡부 같은 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은 이 어떤 공법을 선택해야 된다. 응? 예를 들어서 변형 구간인데 저 MSS 공법을 쓰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FCM을 써야지 되겠죠. 네. 자, 흙의 동결융의 작용에 대해서 일어나는 아스팔트 포장 형태와 보수 방법 및 파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동결융의 동상에 대한 얘기고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파손 같은 경우에는 줄눈부에서 파손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펌핑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건 아스팔트 포장 파손이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은 답안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을 해서 완전히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양념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스팔트 포장 파손이니까 여기에 좀 충실해서 물론 콘크리트 포장은 뭐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양념 정도를 칠 수 있는 정도로 하시고 이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손 형태는 이렇게 이게 이 하부 노상이라든지 이 지지층이 해놓으면 이렇게 거북등 균열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담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아무래도 그 동상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에 또 세로 균론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럭개부라든지 아니면은 애령 축구하고 이런 쪽에는 이 단차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융해된 물들이 여기로 고여서 파괴가 나면서 세로 균열 비슷하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안이 안 좋아질 때 중차장이 들이면 지나가고 그러면 세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상방지층 얘기를 좀 꺼내주시면 좋고 그래서 배수를 좀 지하하고 지상하고 이런 쪽에서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라고 쓰고 맨 마지막에 네 문제 선택하시고 이하여백 이렇게 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